파가니니라는 그 전설적인 인물이 그 손이 그가 무대에서 쏟아낸 그 광기 어린 밤들이 그리고 그 뒤로 이 악기를 스쳐간 수많은 연주자들의 이야기가 그 악기에는 스며 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박재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메타 바이올린에서 우리 바이올린과 얽힌 그런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을 한번 가지고 와서 기단 연주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통찰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1편인데요. 뭘부터 시작을 할까요? 명기의 진짜와 가짜. 이 얽힌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기움과 그리고 스트라디바리, 파가니니 등장인물입니다. 자, 지금부터 가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 여기에 바이올린이 두 대가 있어요. 이렇게 두 대가 있습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색깔도 모양도 나무 낡은 결까지도 똑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보자고요. 이렇게 두 대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예요. 근데 더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진짜를 손에 쥐고 살았던 사람조차 이 둘을 나란히 놓고 구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연주자였는데도요. 자, 그럼 여러분께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한번 뭐라고 답변을 하시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이 명기,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을 하나요? 소리도 모양도 얼추 비슷한데 귀로 이걸 판가름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 이야기를 좀 연구를 하다가요. 좀 멈칫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그냥 오래된 악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탈리아 제노바에 가면요. 건물 안에 아주 특별한 방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방금 말한 그 두 대의 바이올린이 유리장 안에 나란히 놓여있는 방이 있대요. 사람들이 그 앞에 서면 다들 조금 숨죽여서 보게 됩니다. 왜냐면 그중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명망이자 명성을 갖고 있는 물건이거든요. 너무 좋은 악기인데요. 그 이름이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그래서 일 카노네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만큼 그 화력이 좋냐면요. 이 카노네라는 게 대포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했을 때. 그래서 악기한테 무슨 대포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파가니니가 직접 붙인 별명이었다고 합니다. 소리가 어찌나 큰지 그리고 얼마나 폭발적인지 오케스트라와 같이 연주를 했을 때 그 100명의 오케스트라의 소리를 통째로 뚫고 나가버리는 그 음량 때문에 자기 악기를 나의 대포라고 불렀던 거죠. 파가니니는요, 죽으면서 이 악기를 자기 고향 제노바 그 시에다가 물려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왜 똑같은 가짜가 나란히 놓여 있을까? 어떻게 된 걸까요? 자, 때는 바야흐로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파가니니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우리가 지금 아이돌 있잖아요. 아이돌 슈퍼스타. 이들을 그 원조가 파가니니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까 싶어요. 진짜 그랬던 게 그 공연장에 여자들이 막 몰려와서 우리 예전에 마이클 잭슨이 대한민국에서 내한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90년대인가? 그때 막 실신해서 들려가고 막 그랬다고 해요. 근데 그 원조가 왜 파가니니야? 파가니니가 연주를 하면 공연장에 여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실신을 하고 그가 무대에 오르면 객석이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손가락이 어찌나 초인적으로 빨랐는지 사람들이 그래서 수군거렸던 거죠. 저 사람 악마에게 영혼을 판 거 아니야? 막 이렇게요. 그래서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라고도 일컬어지긴 하죠. 네, 살아생전에 파가니니가 그 별명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해요. 뭔가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검은색 망토를 입고 다니고 검은색 그 말에다가 자기가 어느 정도는 또 그럴 말이 나오고 그 사람들의 기대에 충족할 만한 어떤 신비감, 자기가 어디에 묵고 있는지도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고 이렇게요. 그렇게 좀 관리를 나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누수하게 많은 이 예를 들어 이 왼손 스피카토 이런 거 있잖아요. 뭐지? 아, 활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왼손 피치카토 같은 거 그런 거를 처음 시도하고 무대에 올린 게 파가니니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다라는 별명이 절로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파가니니한테 이 대포는 그냥 악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몸의 일부이자 5번째 팔다리 같은 존재였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소중한 악기를 언젠가 한번 크게
손봐야 할 때가 왔었다고 합니다. 언제냐? 1830년대 초. 그러니까 1833년에서 1834년쯤에 수리를 맡길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당대 최고의 악기니까. 얼마나 당대 최고의 장인한테 악기가 가야 했을까요? 그때 최고의 프랑스 장인이 누가 있었냐? 바로 장 바티스트 비움이라고 한 장인이 있었습니다. 이 비움이라는 사람이 진짜 대단하긴 해요. 왜냐면 평생 바이올린을 3,000점 넘게 만들었다고 하고 장인이자 딜러이자 발명가이자 사업가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는 아주 특별한 재능이 하나 있었대요. 그게 바로 복제 기술이었습니다. 비움은요, 파가니니의 대포를 수리하면서 그 악기를 똑같이 본 떠서 복제본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 유명한 전설이 생겨납니다. 파가니니조차 두 대를 나란히 놓고 봤을 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 켜보고 나서 아주 미묘한 소리를, 그 차이를 겨우 골라냈다라는 겁니다. 멋지죠? 파가니니도 속인 복제라니. 그리고 파가니니는 나중에 이 복제본을 자기가 아끼던 제자 까밀로 시보리라는 제자에게 넘겨줬어요. 1840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노바의 파가니니의 진짜 대포 일카노네와 샤보리가 받았던 그 복제본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스승의 진짜 옆에 제자의 가짜. 이거 어쨌든 이야기는 되잖아요. 뭔가 이게 뭐 파가니니가 자기 거 진짜를 구분했네 안 했네는 그냥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긴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지금까지도 명기는 굉장한 가치를 인정을 받는 반면에 우리가 연주하고 또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악기조차도 전부 스트라디바리나 과르네리의 악기를 복제한 복제본입니다. 하지만 이 비움이라는 사람은 지금도 비움의 악기는 굉장히 높은 가치를 평가받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힐러리 함도 스트라디바리도 마다하고 비움 악기를 쓰고 있습니다. 장인이 한 땀 한 땀 빚어낸 복제본은 같은 복제본이라도 참 그 급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이야기를 준비하다가 제가 뭔가 특별한 점을 발견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파가니니도 못 알아봤다라는 그 말에 감탄할 수가 있어요. 그게 그 악기의 대단한 소리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자료를 들여다보면요, 이 두 악기는 사실 완전히 똑같지가 않대요. 치수를 재보면 진짜 미세하게나마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파가니니도 구별을 못했다는 건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부풀려진 전설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진실은 놀랄 만큼 닮았다? 근데 똑같지는 않다. 이거겠죠. 왜냐면 그냥 어떤 악기의 차이 정도로만 저한테 다가온 게 아니었거든요. 비움은 나무도 모양도 곡선도 그 낡은 느낌까지도 거의 완벽하게 재현을 했어요. 베꼈어요. 눈으로 보면 구별이 안 갈 정도로요. 근데 결국 진짜와 가짜는 나뉘어져서 여전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진짜는 진짜 명기고, 그리고 가짜는 이제 복제품이다 라고 나뉘는 거죠. 물론 비움의 악기들은 지금 명기의 반열에 올랐지만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진짜를 진짜로 만든 걸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짚고 가고 싶었던 부분은 진짜와 가짜를 가른 게 스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가성비? 스펙? 이런 걸로만 따지면 복제본이 뒤질 게 없어요. 실제로 비움, 예전에 제가 루젤이라는 이탈리안 악기를 고르기 전에 제가 먼저 손에 짚었던 거는 비움이었습니다. 비움이 연주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소리가 잘 나는 악기예요. 스펙으로만 따지면, 그러니까 같은 도면, 같은 나무, 같은 치수, 그리고 오히려 소리는 비움이 더 잘 나요. 연주하기가 쉬워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진짜 앞에서만 숨을 죽이고 봅니다. 뭐가 이 악기가 특별할까요? 그 진짜 악기 두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진짜 명기, 하나는 복제품이고 이것도 명기긴 하지만, 이 일카노네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포라는 악기는요, 복제할 수 없는 게 하나 얹혀 있습니다. 바로 시간과 사람인 거죠. 파가니니라는 그 사람, 파가니니라는 그 전설적인 인물이, 그 손이, 그가 무대에서 쏟아낸 그 광기 어린 밤들이, 그리고 그 뒤로 이 악기를 스쳐간 수많은 연주자들의 이야기가 그 악기에는 스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특별하냐면요. 지금 1카논의 이 악기는 아무나 켤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는 악기를 이제 관리하는 전문가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컨디션 유지를 위해서 연주를 하고요. 그 외에는 파가니니 국제콩쿨 아시죠? 파가니니 국제콩쿨에서 우승한 사람한테만 연주가 허락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기는 박물관에 죽은 채로 박제된 게 아니라 지금도 최고의 연주자들 손을 거치면서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야기가 지금도 쌓이고 있는 거고 복제본이 못 가진 게 바로 그 점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똑같이 생기고 똑같은 도면, 똑같은 설계도를 갖고 있지만 그 악기가 쌓아가고 있는 이야기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반전이 하나가 더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바이올린이라서 대포라고 불리는 이 악기를 실제로 연주해 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세게 누르면 오히려 소리가 막힌다라는 거였어요. 현대의 한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도 이 악기를 연주하고 나서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면 그 풍성한 배음. 자, 우리 배음 한번 다뤘었어요. 기억하시죠? 배음. 배음이 도리어 질식한다는 거예요. 강하면서 동시에 부드러워야 한다라는 거죠. 이 가장 강력한 악기가 알고 보면 가장 섬세한 손길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 참 악기가 사람한테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것 같기도 해요. 강한 게 늘 정답은 아니다. 이런 거요. 자, 이쯤 해가지고요. 제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이제 제 악기를 소개할 때도 사실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 손에는 이제 과르네리가 있지만 사람들이 이 악기를 보면 가장 먼저 뭘 궁금해 하는지 아시나요? 소리도 역사도 아닙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그거 얼마예요가 제일 중요해요. 슬프지만 이게 현실이고요. 그 질문이 사실 뭘 확인하고 싶은 건지 저도 압니다. 이게 진짜 갓 나가는 거 맞아요? 진품 맞아요? 이걸 묻는 걸 거예요. 하지만 숫자로 확인이 되어야 이제 각인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에서는. 그런데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부분까지는 우리도 자꾸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지잖아요. 내가 진짠가? 나 진짜요? 아니면 작아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묻는 질문이 될 수도 있고요. 나는 그냥 잘 만들어진 복제본인가? 아니면 남들이 알아주는 스펙이라는 이름표가 안 붙어 있으면 내 가치를 내가 스스로 먼저 의심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진짠데 나는 가짜 같고, 저 사람 옆에 서면 나는 어쩐지 비움의 복제본이 된 것 같고, 이런 느낌 아시나요? 좀 자존감이 저도 높지는 않고 높고 싶어서 자존감을 높이는 예전에 지혜 콘서트 콘서트 이런 걸 했었는데요. 사실 이건 악기를 만든 장인들도 겪었던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루젤이라는 제가 이 악기 전에 썼던 악기가 루젤이라는 크레모나의 숨은 거장의 악기였는데요. 이 악기를 만드는 실력은 대단했어요. 근데 그가 살아생전에 아마티라고 하는 더 유명한 큰 이름의 그 거장의 그늘에 완전히 가려져 있었던 장인입니다. 오죽했으면 먹고 살려고 자기가 만든 악기에 남의 이름표, 그러니까 아마티 라벨을 붙여서 팔았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실제로 1685년에 어떤 사람이 아마티인 줄 알고 샀는데 알고 보니 루젤이더라 라고 하면서 소송까지 건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 그때나 지금이나 씁쓸하죠. 자기 실력이 부정당한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이 부정당한 거잖아요. 진짜 실력은 루젤이 것인데 세상은 아마티라는 이름표만 인정해줬던 거죠. 근데 300년이 지난 지금은 루제리의 악기가 그 자체로서 정말 귀한 명기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시간이 결국 실력을 알아보게 된 거고, 실력을 한 세대, 두 세대, 정말 오랜 시간이 걸친 후에야 제대로 인정을 받게 되라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 저는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 시대에 더 좀 뼈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요, 비용 같은 복제의 천재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곁에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AI는 목소리도 진짜 잘 베끼고 감쪽같이 베끼고요. 얼굴도 베끼고 심지어 내가 하지 않은 것도 했다라는 영상을 만들어내고요.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심지어 연주도 거의 똑같이 흉내 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스펙으로만 놓고 보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점점 더 어려운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진짜를 진짜로 만드는가? 이건 이제 박물관 속의 바이올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의 삶의 질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여기서 답을 봤어요. 복제본은 도면을, 치수를, 겉모습을 다 베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쌓인 시간과 이야기는 못 베낍니다. 파가니니의 손, 그 뒤를 이을 사람들, 그 악기가 지금 또 만들어내고 있는 그 이야기, 그게 진짜를 진짜답게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AI가 아무리 나를 흉내내더라도 내가 살아온 시간, 박지라는 한 사람이 만난 사람들, 지금까지 내가 울었던, 너무 슬펐던, 너무 기뻤던 그 순간들, 내가 누군가의 마음에 남겨놓은 그 발자취, 그 자국, 흔적, 이런 건 복제가 안 돼요. 그건 오직 나만 가진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고 싶었던 건, 진짜 대포가 진짜인 이유는 흠 하나 없이 완벽하게 있어서가 아니라요. 오히려 세게 누르면 소리가 막힌대잖아요. 그런 예민한 악기래잖아요. 연주하기는 어렵다는 악기잖아요. 근데 스펙이 압도적이어서도 아니고, 그 안에 그 한 사람의, 그리고 수많은 윈너들의, 파가니니 콩쿠르 우승한 사람들의 삶이 녹아 들어가 있고, 그 소리가 지금 또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오늘 대하는 그 한 사람,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또는 맞서 있는 그 한 사람, 또는 여러분이 맞이하고 있는 그 일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통로가 된다면, 그런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 한순간 한순간이, 그러면 그 삶은 그 어떤 복제본도 흉내낼 수 없는 진짜가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값으로 환산되지 않은 그런 가치를 품는 진짜요. 그래서 때로는 아무도 지금은 그 진가를 몰라줄 수 있습니다. 진주라는 게, 보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다이아몬드도 오랜 시간 압축되고 또는 오랜 시간 진주가 조개에 물려서 시간이 흐르다 보면 처음엔 아무도 몰라주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고 더 값진 진주가, 더 단단한 다이아몬드가 되어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루제리의 악기가 인정받는데 300년이 걸렸다고 하잖아요. 300년이 걸려서 루제리라는 장인의 진가를 인정받았었습니다. 그때 제가 악기를 대여해주는 콩쿠르인데 1등을 했어요. 1등을 하면 뭐가 좋냐면, 악기가 있는 악기들을 놓고 제가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져요. 근데 저는 이게 악기가 비음이 너무 소리도 잘 나고 너무 연주하기가 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갖겠다고 하니까, 이거 장인분이, 그 악기를 이제 이렇게 관리해 주셨던 장인분이 살짝 저한테 그 악기 저거보다 싼 거라. 그래가지고 그럼 제일 비싼 악기가 뭔데요? 그랬더니 제일 비싼 악기가 루제리라고 하면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너무 쉽게 숫자로, 스펙으로, 남의 이름표로 판단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항상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언제나 스스로를 평가 저하하고 자기 비하를 하고 하려는 그 방향으로 자꾸 저도 모르게 흘러가거든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것처럼 여러분은 잘 만든 복제본이 아니라 세상의 박쥐는 한 명이거든요. 저라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 이야기를 쌓아가고 있는 단 하나의 진짜, 내 삶이라는 이야기가 쌓여가고 있는 그 주체인 저인 거잖아요. 내가 겪었던 그 일은 아무도 동시에 겪지 않았거든요. 그 사실을 오늘 스스로한테 꼭 한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오늘 이 복제의 천재, 비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일부러 꺼내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이 비움이라는 사람, 이 사람한테 사실 악기만 잘 만든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면 부족했어요. 비움한테는 또 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명기 사냥꾼이라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스트라디바리 메시아라고 불리는 그 악기가 있어요. 지금도 가장 비싼 명기를 뽑으면 1위에 항상 메시아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악기가 근데 왜 하필 메시아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그리고 이 악기를 처음에 손에 넣은 사람은 평생 누더기를 걸치고 다니던 어떤 이상한, 수상한 수집가였다고 하는데요. 죽고 나서야 그의 방에서
어마어마한 것들이 쏟아져 나왔죠. 한 번도 제대로 연주된 적 없는 바이올린이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비싼 악기가 되었을까요? 다음 편에서 아직도 오지 않는 메시아라는 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참고로 메시아라는 뜻은 사실은 종교적인 의미로 붙였다고는 안 하는데요. 하지만 어쨌든 모두가 기다리는데 끝내 나타나지 않은 악기였기 때문에 메시아란 이름이 붙은 거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다음 편에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뾰로롱.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들으셨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까지 남겨주고 가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ed this video, please don't forget to subscribe and like. And if you leave a comment, It would be huge support to me. Thank you so much.